문화적으로 소비할 수 있으면서 웹 주변에 사는 것. 이게 정말 제일 좋은 다양한 선택지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노인뿐만 아니고 보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집값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사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것도 역시 해외에서도 또 이런 사례가 있는 건지. 아, 우리나라가 엄청 심각하죠. 예. 많이 심각한 예, 거예요. 엄청 심각합니다. 예. 제가 7년 동안 5번 이상 이사를 했거든요. 평균을 갖다 굉장히 낮추시고 계시는데, 예. 근데 그게 역동성이라는 것도 돼요. 우리나라가 발전한 거는 일자리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자, 울산, 뭐 포항, 야 새로 이제 기계 만들었으니까 일하자라고 해가지고 사람 구합니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움직여봐요. 기계 옆에서 계속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 기계로 사람들이 안 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말짱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일자리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그 움직인 것이 오히려 정주 효과를 갖다가 안 좋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괴롭죠. 매년 이사 다니려고 하면 엄청 괴로운데 그 결과 도시는 발전하고 있는 아주 역설적인 환경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 월세 인구가 좀 많이 느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예. 저 역시도 지금 월세를 살고 있고 앞으로도 월세를 살 생각이거든요. 죽을 때까지 저는. 그게 편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막 약간 유목민 같이 이렇게 저는 이게 이동하면서 사는 게 좋더라고요. 예, 통장의 이자가 월세보다 비쌀 때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을 텐데요. 까먹는 것도 많은데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집을 사다 보면 많은 빚이 또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이 서울 쪽에 월세 인구가 많이 느는 것 같은데 이건 앞으로도 또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될까요? 예, 많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계신 분들은 주거 문제는 더 열악해질 거라고 예측을 해요. 왜냐하면 서울 밖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 집을 살 환경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자, 옆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중국 인구, 그중에 0.1%가 서울에 세컨하우스, 별장을 갖다 갖는 게 유행이 돼버리면 그러면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는 주택 시장은 아닙니다. 예. 근데 중국만이 아니라 일본 아니면 동남아 여기저기서 서울의 집은 서울이란 풍경 자체가 서울이란 공간 자체가 워낙 매력적이다 보니까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의지랑은 전혀 상관없이 빈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올라갑니다. 이게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런던, 파리, 베를린 다 겪고 있는 문제예요. 분명히 현지인들은 집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든데 빈집은 늘어나요. 빈집이 많은데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값이 싸지지는 않아요. 집을 놀려도 되는 외국인들이 샀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경험을 미리 한 국가들, 도시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그 도시들의 실패담, 성공담들을 갖다가 한국, 서울에 맞게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처럼 외국인들이 집을 사기 시작하면서 정작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집을 사기 힘들어질 만큼 집값이 오른다. 그러면 어떤 정책을 우리가 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특히나 이 부촌의 형태가 다른 나라와 달리 특수하다고 들었었거든요. 근데 도대체 어떤 게 특수한 건지를 몰라서요. 강남은 아주 부촌은 아니에요. 강남 최고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보통 전 세계적인 대도시에서 부촌은요 안 보입니다. 부자들이 자기가 사는 것들을 대중에 노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부자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재벌이 등장하고 드라마에 등장하고 뭐하고 이런 게 거의 없어집니다. 거의 없어지고 대중들의 도시, 대중들의 대도시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그런 면에서 아직 우리나라는 부촌이 막 형성되는 시작인 거고, 형성되기 시작한 거고, 실제로 부촌이 형성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은 정말 돈이 많은 도시입니다.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강남 사람들도 강남에서 돈을 쓰지만 강남 사람들이 아니지만 강남에서 소비를 합니다. 서울시에서 돈이 계속 돌게 만드는 바퀴 역할을 하는 거는 강남 쪽이 됩니다. 강남 쪽에서 끊임없이 돈을 갖다가 많이 쓰게 되면서 굴리는 거죠. 그럼 강남이 왜 그렇게 발전하게 되고 또 땅값이 왜 그렇게 올라가게 됐는지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궁금합니다. 이거는 거의 뭐 한국 현대사를 써야 되는 내용인데 1960년대 그 지도를 보면 거기 모래밭이었어요. 양재천이 이렇게 막 흘러가가지고 아래는 모래입니다.
강이에요. 강위에 지은 그 아파트예요. 예전 같으면 풍수지리의 최악입니다. 집 밑으로 물이 계속 왔다 갔다. 예. 강남이 풍수지리로 그렇게 좋은 지역은 몇 군데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구릉지은 거거든요. 강남에는 언덕이 엄청 많았습니다. 언덕이 엄청 많고 언덕이 많다는 얘기는 논이 들어가기 힘들다는 얘기고 논이 들어가기 힘들다는 얘기는 거부가 만들어지기 힘들다는 얘기고 그럼 부자들이 살기 힘든 동네가 강남입니다. 그래서 강남은 밭이 많고 그다음에 모래가 많기 때문에 뭐 땅콩이라든지 이런 서류들이 많고 여러 가지 장사들을 하면서 강남이 큽니다. 그런 면에서 강남은 예전부터 생각하는 길지는 정말 아닙니다. 정말 아닌데 이게 산업화 시대에 넘어오면서 농촌이었던 강남을 도시로 바꾸는 방법에는 되게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일단 도로 깔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건물 깔아야 되고 그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도시 기반 시설을 갖다가 깔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누가 낼 것인가라고 보면 거기에 땅을 사는 사람들의 돈을 조금 걷어서 그 돈으로 깐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 그 집을 사야 돼요. 그 네. 땅을 사야지만 돈을 갖다 좀 모아서 도로로 하는 거죠. 그럼 정부는 어떤 식의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허벌판인데 네가 집을 사면 땅을 사면 내가 그 돈을 모아서 도로를 놔줄게. 도로를 놔주니까 여기는 땅값이 올라갈 거야. 라고 홍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 그래서 심지어 뭐까지 나왔냐면 땅을 사라. 그리고 땅값이 안 오르면 내가 다시 돌려줄게. 정부가. 이런 토지 증권까지도 팝니다. 네, 실제로. 야. 내가 올려줄게. 확실히 올려줄게라는 사인을 갖다가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중에 제일 결정타는 경기고등학교를 포함한 서울에 있는 중요한 고등학교를 이쪽으로 옮기면서 강남으로 옮기면서 많은 그 인구들이 이제 강남으로 가게 된 거죠. 땅을 갖다가 그 정부가 다 사가는 게 아니라 정부가 땅을 갖다가 반 정도 가져가요. 반 정도 가져가서 내가 100평 지주다라고 하면 50평만 정부한테 주는 겁니다. 그럼 50평을 갖다 정부가 가져가서 그중에 25평은 팔아요. 그걸 채비지라고 얘기합니다. 팔면 그 돈으로 도로 놓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땅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100평이었다가 50평으로 주는데 땅콩밭 모래밭이었다가 갑자기 금싸라기 땅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20배, 30배 튀니까 반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돈이 뛴 거죠. 그게 이제 말죽거리 신화입니다. 그래서 그게 70년대 내내 지속이 되다가 이제 그 지주들이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땅을 반을 줘야 되는데 이 땅이 얼마나 오를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럼 안 뺏기려고 하겠죠. 정부한테 안 주고 계속 그 땅값만 계속 올립니다. 그래서 농지인데 농지 가격은 10만 원이면 충분한데 여긴 도시화 될 거 뻔하니까 그 말죽거리 봤으니까 내가 100만 원을 받아야겠어. 이런 식으로 실제 땅의 가치를 미리 실현시켜서 받아버리는 겁니다. 땡기는 거죠. 그러면 정부는 그 땅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굴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 땅값이. 그래서 80년대 나온 게 택지개발촉진법이라고 해서 다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80년대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 훨씬 더 폭력적으로 땅을 흡수를 합니다. 강북 대비 강남 그 당시에 땅값은 어떻게 차이가 있었어요? 강북? 신설동, 청량리 여기는 평당 3, 4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쪽이 와. 예. 그럼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비교가 안 되죠. 예. 평당 어떻게 돼요, 쌤? 제가 살 수 없는 거 상상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모 대학을 앞으로 갔는데 거기 중국집에 갔더니 메뉴에 한글이 없더라고요. 다 중국말이고 그 도와주는 사람도 다 중국이고 거기 그 일하시는 분도 다 중국이고 다 중국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들이 곳곳에 생기고 있습니다. 노동력 자체도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자, 이거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 버는 게 거기 있을 때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도시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기만 할까요? 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베이징이라든지 중국 도시에 가면 거기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철저히 개인과 도시 간의 게임이에요. 도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끌어오게 하려고 하고, 사람은 점점 더 돈을 더 주는 곳으로, 더 기회가 있는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경쟁들이 만들어집니다. 요즘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하이브레인 엑시트입니다. 두뇌 유출.
젊은 사람들 혹은 똑똑한 사람들 아니면 머리 쓰는 IT 이런 쪽은 전 세계 공통이에요. 지금 제가 이 게임 만들었습니다라고 해서 보여주고 오케이 좋다 나랑 같이 일하자라는 말을 갖다가 하는 거는 스카이프 한 번에 통하면 됩니다. 그냥 위성 전화로 한 번만 얘기하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엄청나게 교육을 시켰더니 일하러 다른 데로 가면 그 지역은 망하는 거죠. 그 돈을 갖다 쓴 걸. 전국적으로 다, 전 세계적으로 다 공통으로 이렇게 다 쓰면 모를까. 한쪽에서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청년들을 갖다 육성을 해서 다 뺏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도시가 갖고 있는 딜레마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다들 꿈을 꿔요. 딴 데서 잘 교육시킨 학생들을 우리가 뺏어올 수 있다는 만용이 있습니다. 서울은 끊임없이 올 거야, 돈만 주면. 그리고 베트남이든 어디든 간에 교육을 엄청나게 잘 받았기를 갖다 요구를 해요. 그러면서 끌고 오는 전쟁통이 지금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계 도시의 메트로폴리스를 갖다가 보는 하나의 요령이 있습니다. 그 요령이 지금 이 초록색 요 라인 따라서 이제 시 경계가 될 텐데 도시의 가로망을 보면 이 당시에 언제 어떻게 도시가 확장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작은 성 안에 길이 촘촘하게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보행권입니다. 보행권이 있을 때 도시가 발전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점점 성겨지면서 외곽으로 나간다라고 하면 특히 그러니까 이런데요. 넓은데 격자가 등장하죠. 네. 격자가 등장한다는 얘기는 빠르게 도시가 만들어진 곳이고요. 그리고 이런 곳도 마찬가지로 격자로 도시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들은 자동차 중심의 도시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종로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다 보행권인 거죠. 도성 안에서 뭐 4km, 1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2시간 걸으면 대충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침에 누구한테 시켜가지고 누구 보고 싶다 오라고 해라고 술 먹자라고 하면 그 친구는 한 4시간 있다가 같이 와서 술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게 보행권으로 만들어지는 게 도시인데 이제는 자전거, 그다음에 기차, 지하철 이러면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KTX로 출퇴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광역 요즘 나오는 GTX라고 하나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철도가 등장을 한다라고 하면 또 도시 구조를 바꿉니다. 예전과는 다른 도시가 이제 또 펼쳐지는 거죠. 그것들을 흔적처럼 이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옛날 도시들을 보면. 그래서 꼭 보는 게 이런 도시 하나 놓고 지하철 지도입니다. 지하철 지도를 보면 이 도시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지하철 중심으로 바뀌었는지, 아직도 자동차 중심인지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순환입니다. 순환도로가 있다라고 하는 게 보통 큰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외곽순환도로라고 있죠. 그래서 외곽순환도로가 남부순환도로 다음에 생기는데 이 링이, 이 원이 3개쯤 되면 인구 2천만의 대도시급이라고 보통 판단을 합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돌아가는 게, 삥 돌아가는 게 가로질러 가는 것보다 언제나 멀 수밖에 없어요. 출퇴근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쪽에 있는 판교 쪽에서 부천 쪽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돌잖아요. 이 도는 것들이 항상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가운데가 얼마나 막히면 돌아가도 빨리 가냐는 거예요. 즉 가운데가 막힌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여러 업종이, 여러 산업이 생태계가 발전했다는 거에 반증입니다. 한쪽에 워낙 많은 생태계가 있으니까 이걸 피해서 도는 거죠. 그 도는 게 한 번 돌렸어요. 남부순환도로 돌리고 옛날에 통통 비었겠죠. 막히죠. 옆에 또 뚫고 이래가면서 링을 갖다 보통 한 3번 정도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런던 도시나 파리나 뭐 이렇게 지도를 딱 펴놓고 링이 몇 개인가를 보면 대충 어느 정도 도시가 규모가 확장이 돼 있구나. 그리고 안에는 어느 정도 막히는구나를 갖다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도시를 바라보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자, 이래도 막히면 그때 지하철이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막혀서 대중교통 타고 가라. 그래서 이제 이 도쿄에 지하철이 나오는 겁니다. 도쿄에 지하철로 들어가면 굉장히 여기저기 다 막혀도 아무튼 지하철은 기차니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인구 2천만 이상의 도시권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출퇴근을 보장시켜주는 시스템. 이게 이제 지하철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수도권, 메트로폴리스를 갖다 기준으로 할 때 바운더리가 행정구역은 못 믿어요. 누구나 못 믿어요. 왜냐면 아주 작은 행정구역으로 잘라버리면 인구 800만도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경제권으로 하는데 이 경제권이 뭐냐면 대중교통 티켓 하나 끊고 도달할 수 있는 권역을 메트로폴리스권으로 추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차표 끊지 않고요. 지하철표 끊고 들어가가지고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도 100분권이에요. 지하철로 100분까지는 출퇴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러면 춘천하고요. 천안이 들어갔습니다.
수도권 할 때 예전에는 편했어요. 경기도 통계만 쓰면 되는 거였거든요. 서울하고 인천하고. 이제는 춘천시 거하고 천안하고 심지어 대전, 세종까지도 지금 써야 됩니다. 그게 하나의 수도권의 통계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만큼 권역이 넓어진다. 이거는 철저히 교통의 발전이랑 같이 가는 겁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그 하이퍼 루프인가요? 밑에 이렇게 쭉 움직이는 초고속 열차 있죠? 떠가지고 가는 거. 이게 작은 변화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도시의 변화를 어마어마하게 흔들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순간 달라져 있을 수 있어요. 예. 밥 먹고 티타임으로 저쪽 부산 갔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다시 올라오고 뭐 이런 게 지금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설마 그렇게 할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